아마 조금 후에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토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사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박상혁 의원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울 지역구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대한교통학회 제87회 학술발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준비해 주신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박경화 본부장님,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교통 분야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교통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도시권에 집중되는 인구와 그에 따라 심화되는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 교통망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해 앞으로 수도권 교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도하에 부동산,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대부분은 시민들의 새로운 주거 지역을 조성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및 교통 정책이 함께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신도시는 교통망을 비롯한 외부 인프라와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를 조성한 속도에 비해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김포 역시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2022년 현재까지도 큰 교통난과 이동 불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과 병행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놓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겠지만 이미 조성된 신도시의 경우 GTX나 광역버스, 항공 모빌리티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불편 없이 연결되는 연계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의 경우 시민 생활 여건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교통 문제는 일반 시민의 관점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학술적 연구를 더해 체계적이고도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법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앞으로 교통학회와 함께 지역구인 김포시를 위해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로 인해서 현장에서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통학회와 함께 더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도시권 교통난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박경화 한국교통연구원 강력도시교통본부장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화 본부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 박경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하는 세션인데도 거의 내부를 채워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진행하는 세션이어서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게 50석 규모가 크고 적으면 적자고 있는 건데 이게 거의 다 채워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계도도 안 주는데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 저는 오늘 대도시권,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의 교통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거의 저희가 199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90년대 후반이 아니죠. 저희가 신도시 생기고 하니까 정말로 오래된 문제고요. 그 전으로 가게 되면 70년대부터 그때도 실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정말로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매일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해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교통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 안에서 교육, 의료, 문화 모든 것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다. 그 문제의 역사도 굉장히 깊다. 그 해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해법이 지금 모빌리티 대전하려고 맞춰서 좀 다른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미 시행이 돼서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새롭게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기서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콘텐츠는 간단하게 수도권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겪는 한계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미래 수도권 교통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무엇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교통 개선 방안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있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떤 걸 가져갈 것이냐라는 걸 간단하게 하나의 매핑을 통해서 세부 내용들을 좀 논의해보고요. 매진말로서는 저희가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교통에 대한 우리의 국가의 노력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수도권의 교통 정책이 수도권 개발 정책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갔는지를 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번 짚어보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과천이 신도시였다는 것 자체를 좀 까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과천하고 부천, 성남 지금의 분당 이후에 성남 자체도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하나의 신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또 60년대 우리가 수출 중심으로 해서 국가 성장을 한 이끌어 나가 견인할 때 서울 인근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구룡인간이라고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산업이 몰리니까 그 도농 이촌 현상이 그때도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서울로 와서 서울 안에서 있는 그 서울의 주거 환경도 열악한데 거기에 사람들도 모이게 되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 집중하는 인구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고 분산하기 위해서 과천, 부천, 성남 등의 소비수를 공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통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1호선이랑 경인고속도로가 처음으로 하나의 간선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적 성장을 막 이뤄가면서 안정화가 되는 시기에 이제 막 들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때 성장 억제 자체가 이게 가능한 것이냐 수도권이 그리고 거기에 또 나온 것이 이 대도시가 하나의 경쟁력을 가져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이게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이 맞는 것이냐는 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도시 안에서의 도시 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잠실, 목동, 상계, 지금의 현재 서울에 있는 도심과 구도심을 역할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신시가 이제 고밀주거지 확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2호선부터 4호선까지가 80년대에 중점적으로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강변북로라는 거 올림픽대로, 그러니까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한 간선 교통망 체계가 80년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디로 나타나게 되면 주택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많아지고. 지금 저희가 바로 작년에 겪었던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때 수도권 100만 호 건설이라고 해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그걸 정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분당, 일산, 편촌 지금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1990년대에 만들어지고 그것을 연결하기 위한 교통망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한 가지 약간의 패착이 뭐였냐면 패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광역교통이 이게 교통이 먼저 들어가고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통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특히 철도나 대중교통이 나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로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로의 정체는 점점 심화되는 문제로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개통이 좀 순차적으로 됩니다만 도로 중심으로 돼 있었고, 근데 이때 저희 90년대에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버스를 차려 제가 우리나라의 광역 통행 체계나 수도권의 개발 축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지하철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고속도로에 버스 정차를 두면서 서울 강남에서부터 수도권, 그러니까 분당 용인으로 이어지는 그쪽에 아주 핵심적인 급행 간선 대중교통 체계가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대도시권에서 용인 난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대도시의 교통 관리를 위한 특별법, 지금 저희가 대강법이라고 하는 게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약간의 이게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과열이 되었다가 그걸 위한 2기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2000년대 바로 2007년도부터는 부동산이 폭락을 거치면서 약간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도시건설, 신도시 건설이 2기 신도시를 빼고는 그렇게까지 많이 되진 않고 특히 2010년도부터는 도시의 성장이라보다는 도시를 재생을 하고 녹색 도시로 전환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이 변경이 됩니다. 그때 우리 교통 쪽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있죠.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서울 그 대중교통 체계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대도시를 위해서 수도권 교통본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대광법에서 기초한 광역교통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때 광역교통 계획은 현재 광역교통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체계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이때 광역교통 계획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 5대 도시권을 가지고 대해서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1차에서부터 2차, 3차까지 진행이 되고 2020년대에는 이제 4차까지 이제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되어서 그게 그 광역교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 방안이 되는 거고요. 그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러니까 녹색 성장이라든가 도시재생처럼 대중교통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계가 전환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중교통 앞서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을 통해서 대중교통이 이렇게 빨라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을 했죠. 그래서 이때 나온 주장이 GTX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나왔다가 그게 점점 해서 수도권의 광역 정책의 어떤 하나의 큰 일대 변화를 꾀하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GTX A, B, C 노선에 대한 사업 확정과 추진이 현재 이어져 있고 이게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확대되거나 아니면은 확대되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통합 구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와서는 이제 대도시가 그 대광이가 출범이 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 대한 교통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어떤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광역급행버스의 준공영제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차츰 더 확대가 될 거고 일부 국가 사무화로 되는 것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광역버스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체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고 해서 이게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본격 시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광역 교통에 있어서의 어떤 운임이라던가 요금을 내는 체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걸 어떤 그 요금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을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수도권 주택 가격에서 폭등에 따른 3기 신도시 추진은 여러분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도권 교통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1980년대에 지하철 그러니까 60년대 초반 그러니까 70년대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의 갈래들이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의 교통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실은 전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있다라는 거는 이미 2019년도에 굉장히 대대적인 뉴스를 통해서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많은 숫자거든요. 이 안에서 면적은 11.8%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인구만 50.5%인데 일자리로 치고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기회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큽니다. 이걸 해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일본의 동경 대도시권도 굉장히 큰 대도시 지역이고 대표적인 대도시 지역입니다. 일본이 근데 34.8%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제 런던에서 공부를 했는데 런던도 그 지역에서 런던은 딱 하나의 이제 수도권인데 런던 수도권도 굉장히 유럽에서 큰 지역인데 그게 2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50%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개발도상국의 그 경험을 거쳐갔던 국가의 어떤 숙명인데 뭐 자카르타나 이런 데는 지금 뭐 2천만, 3천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도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경제적인 성장 안에서 구조가 갈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은 수도권의 교통량은 풀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 분산 정책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업을 보낸다.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지금 중앙부처도 세종시에서 내려와 있지만 그걸로 인한 인구 분산 효과는 아직까지는 저는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아직 산업이나 이런 문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근원적인 문제라고 보이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광역 통행 자체도 지금 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3%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통근 통행량이 전체 67%로 이제 일상 통행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수도권 안에서의 광역 통행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넘어가는 통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2시간 이상을 출퇴근용으로서 버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또 수도경제 수단 분담률이 아직은 높다. 근데 철도 버스를 합쳤을 때는 50%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그 승용차 수단 분담률이 거의 60%를 넘었는데 이게 지금 차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정책을 통해서 이게 30%에서 5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전망에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점점 올라갈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0년 대비 철도 수단 분담률이 10% 증가하는 거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는 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동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깁니다. 특히 이제 승용차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조금 앞에 두 개 내용이 다른데 광역교통 축별로 통행 시간 같은 경우에는 통행 시간에 대해서 이걸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 분석이라고 해서 수요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고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 기반에서는 바로 대중교통 그 체크해서 차를 타서 체크되는 그 시간만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시더라도 대중교통 가장 길게는 승용차는 의정부가 101분이고 대중교통으로 인천 김포축이 113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거의 인천 김포축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걸려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왕복을 하면 4시간이겠죠. 우리나라의 출퇴근 시간이 OECD에서 최장이고 그게 OECD 평균이 30분이면 우리나라는 7, 80분 거의 2배 가까운 숫자여가지고 그게 한번 기사화된 적이 2, 3년 전에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조금 편차 있습니다. 대부분 1시간 4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하루에 저희가 8시간을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하는 시간 8시간 근무를 하고 그러면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일반의 근로자들은 출퇴근하는데 나의 데일리 일상 시간이 다 소비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삶의 질을 논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교통 불편 수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체험되는 이동 시간 자체가 긴 건데요. 이동하는 동안에 길더라도 내가 좀 앉아서 갈 수 있고 편하고 그러면은 뭐 긴 건 긴 거대로 하겠죠. 근데 시간도 긴데 엄청 불편한 거죠. 도로는 막히고 버스는 혼잡하고 이 버스는 지금 서울 시내만 보여드린 건데 뒤에는 광역버스 보여드리겠지만 서울 시내 버스 자체도 지금 간선부터 대중교통까지 45명 초과 혼잡한 상태가 한 10% 이상은 혼잡한 거고 특히 그게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철도의 혼잡도는 지금 저희가 죄송하게도 제가 9호선 통계 자료를 지금 여기다 못 넣었는데 지금 9호선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지금 평균 지금 수도권 철도의 혼잡도가 135%, 134%입니다. 2호선 같은 게 113%고 아마 9호선은 저는 이거를 넘어설 거라고 보이는데 철도는 그 전에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있을 때도 지옥철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푸시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사진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그거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혼잡한 부분이 있고 특히 9호선의 급행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숨막혀서 못 살겠다. 그 다음에 김포선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게 참 저희한테는 아픈 손가락인데 굉장히 많은 노선을 추가를 했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9호선에서 지금 계속 추가될 것이고 그런데 환승 부분이 계속 우리가 간과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라던가 뭐 일본이라던가 일본은 조금 가보니까 좀 다릅니다만
뭐 독일이라던가 환승을 정말 잘하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철도 사업의 특성이 그렇긴 합니다. 이게 하나 노선을 만들고 그 다음 노선 만들 때까지 거의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통합 구상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한 노선에서 그 노선을 다시 붙이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승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게다가 GTX는 대심도로 40 들어가거든요. 대심도에서 갈아타는 데까지만 수직이동 거리가 30m를 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고속으로 들어오면은 뭐 합니까? 이게 환승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수단도 좋고 시설도 좋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빠르고 다 좋은데 환승하는 거리가 꽤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왜 안 고쳐지느냐. 이제 결국은 이 결절점이 전체 철도 노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여기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런데 사업은 그런데 이용자 측면에서는 빨리 가는 거는 그냥 내가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환승할 때 걸어가는 거 엄청 복잡해지고 뭐 많이 걸어야 되고 하는 거는 엄청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 만족도를 쭉 하다 보면 환승 불편해서 쭉 올라가요.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요금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편하다. 광역버스 쪽 얘기 보시면은 광역축별로 광역버스 입성률 이제 현황표가 이제 저희가 19년도에 저희 그 연구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인데요. 대부분 다 입석이 높습니다. 광명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과천, 안양축, 뭐 경기 내부 순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석 같은 경우가 지난번 전전 정권에서 세월호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그 불법인 상태가 지금 계속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또 고유가 때문에 승용차 통행이 대중교통으로 전환이 되고 버스보다는 좀 더 도어투도어가 조금 더 용이한 광역버스 쪽으로 수요가 몰려서 입석 문제는 계속 나타난다. 그러니까 입석이 불법인 걸 떠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에서 거기서 7770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원 한일타운에서부터 사당역까지 가고 사당역에서 이제 지하철로 쫙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가는데 그거 이동하는 게 한 40분, 50분 걸리거든요. 근데 한일타운에서부터 무조건 서야 돼요. 40분을 광역버스 아시죠? 그 통로 좁은 거, 다 좌석 4개짜리. 그걸 서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거를 일주일에 5일, 1년 365일 중 250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 주민들이. 근데 이게 광역버스 입성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게 차량 넣으면 돼요. 돈 넣어서. 근데 그거를 서울시가 고맙게 받아줄 리가 없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저 오늘 여기 서울에 차를 갖고 왔는데 막힙니다. 진짜로 막히죠. 근데 거기에서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을 실어나르는 버스를 늘려서 우리 서울시의 주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거 바라지 않겠죠. 근데 경기도 주민들은 또 서울에서 일해야 되니까 경기도에서는 또 막 넣고 싶은 거고. 근데 이게 지자체 간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거 역할을 조정하라고 대광위가 있지만 대광위에서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서울시에 도로를 더 넣어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풀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문제의 양상입니다. 근데 미래의 수도권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이렇게 나빠지기만 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좀 보게 되면요. 수도권의 전체 교통량 자체는 2025년 기준으로 25년까지 전망된 걸 봤을 때 조금 소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더 이상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은 아주 급격한 현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얘기할 때 주로 타깃되는 거는 청년 인구층이 이제 몰려와서 지방이 이제 소멸되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의 전체 통행량은 약 0.15%에서 통근 통행량도 0.42% 정도 늘어날 것이고 광역 통행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도권으로 바깥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등의 그러니까 경계에 걸쳐 있는 데긴 하지만 외곽으로 나가는 데가 도시개발이 좀 진행되기 때문에 광역 통행량도 연평균 한 1.1% 증가가 될 것입니다. 통근 통행량은 한 0.82%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행인 거는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승용차 통행량은 다행히 감소가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버스나 특히나 철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철도의 그 광역철도의 확충의 효과가 이제서 나타나는 거죠. 저희가 그간에 거의 지금 40년 동안 해왔던 철도 부분의 투자 효과가 나타나고 GTX가 만들어지게 되면 GTX는 빠르게 연결하니까 거기로 되는 수단 전환 효과가 클 것이다 해서 거의 한 4.7%의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거죠. 광역화,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스킵을 하고요. 근데 광역교통 축별로 혼잡도 전망은 조금은 아직은 조금은 더 나빠지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그저 좀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현상을 유지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양 파주라든가 김포축, 하남, 성남축,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모여 있는 축으로서는 점점 악화되는 것도 현재보다도 더 막힐 수 있다라는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 수도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서도 굉장히 수도권에 대해서 수도권을 30분의 출퇴근 시대로 엮어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지금 수도권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걸 특히나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가장 큰 정책은 저는 GTX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하고는 뭐 그 외 나머지 순환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이런 거 편하게 하는 거고 민선 8기의 그 지자체장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 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도시철도망 구축을 좀 꼼꼼하게 더 확충을 해가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인천에서도 인천 경인고속도로나 경인전철 지하화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 하루 1시간의 여유, 그러니까 2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도 4시간을 쓰는데 어떻게든 줄여서 하루에 1시간은 정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다라는 게 경기도지사의 어떤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도 아시다시피 GTX A, B, C 노선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노선 같은 경우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2023년, 2024년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계획을 고시를 하고 있고 C 노선은 지금 실시 협약을 체결 중이어서 굉장히 지금 이 수도권의 교통이 변화되는 일대의 어떤 계기가 될 전망이고요. 이 GTX를 구축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출퇴근 시간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제가 숫자로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거는 못 보여드리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A, B, C 노선을 다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청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공간감이 GTX를 통해서 이렇게 착 줄어드는 압축의 효과가 컴팩트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삼성역인 경우로 봤을 때는 이쪽에 삼성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 북쪽에서부터 이쪽 남쪽까지 여기가 딱 그 압축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GTX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철도본부장께서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A, B, C 노선 이외에 뭐 D, E, F까지 지금 그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합 구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더 지금 이게 다 진행이 될지 아니면 뭐 이 중에서 일부 노선은 변경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선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공간적인 압축 효과는 점점 커져서 수도권 자체의 공간적인 그 범위는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범위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좁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지하 고속도로 도로망도 확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크게 지금 5개 노선 구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고속도로망에 대해서는 2개 순환축, 9개 방사축에 대해서 현행 대비 한 50% 정도는 연장이 더 길어지는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광역버스의 역할이 증대가 될 것이고 GTX 개통에 따라서 환승센터 등의 환승 체계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광이 출범위에 이제 국가 사무화가 되고 준공영제 확대가 추진이 되면서 이 준공영제 자체는 노선 소유권을 국가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반반의 그런 매칭 펀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그 준공영제 노선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가 어떤 일정 수준의 이상의 품질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자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27개에서 100개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 광역버스나 뭐 대중교통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출퇴근에 집중되는 걸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출퇴근 수요를 좀 더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수요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기 뭐 증차
지원 사 그러니까 전체 버스를 추가 공급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던가 해서 여기에서 수도권의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좀 꾸준히 광역버스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이게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광역버스가 GTX를 비롯해서 다른 대중교통하고 주요한 간선 대중교통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GTX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GTX 자체는 이게 수단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KTX 급의 그런 수단을 집어넣는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선을 좀 더 직선화하고 그다음 정차 역수를 대폭 최소화시켜가지고 이 안에서 표정 속도 자체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의 도시철도하고 GTX하고는 역의 개수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산 그 고양 파주축만 해도 운정, 킨텍스, 그 다음에 대구, 그러고 나서는 바로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 역만 쓰는 거죠. 근데 그 3개 역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대심도로 들어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환승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요거는 지금 제가 뭐 도시까지 그린 건데 빨간색이 GTX 도입을 통해서 이동 시간 자체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도시철도를 2번 갈아타면서 생기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 걸리는 이 정도의 도시철도 이동 시간이 이 정도로 감축이 됩니다만 GTX 역에서의 환승하는 게 기존의 도시철도보다 좀 더 대심도도 있고 만약에 수요가 몰렸을 때 수요에 따른 그 주변 지역의 혼잡 상황도 있어서 이게 환승하는 시간 자체가 좀 더 많이 걸린다고 했을 때 GTX를 도입하는 효과 자체는 굉장히 상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GTX 역의 연계 환승 권역을 얼마만큼 확대하고 거기를 얼마나 편리하게 하느냐가 GTX 성공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란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광위에서는 GTX 환승센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현재 부평역이라던가 삼성역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됐긴 했습니다만 삼성역, 청량역 등의 그 환승 트라이앵글하고 GTX 시범 사업 10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환승 시설도 좀 확충될 전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빌리티 자체가 이제 그 전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UAM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뭐 수요응답형 서비스는 지금 이미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대도시의 인구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는 지금 모빌리티 대전환이 어떤 방향이 될 수 있지 않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철도 인프라 확장에서 불구하고도 교통 혼잡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이나 UAM 그런 신규 모빌리티의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뭐 다른 쪽에 뭐 관광이나 여가 업무 중에서 교통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뭐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성, 신속성 등의 어떤 가치별로 중점을 둔 어떤 서비스나 이런 수단들이 새로운 수단들이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나 이런 부분들 지금 강남에서 로보라이드로 해서 지금 시범 사업 하고 있고 바로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에는 청계천 주변에 지금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반 또는 뭐 UAM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가 수도권의 어떤 교통 혼잡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일대적인 모빌리티 대전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와 뭐 도시개발 등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도권의 전망이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런 전망들을 봤을 때 이제 수도권의 교통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나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용자들은 과연 수도권의 교통 광역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을 잠깐 보고 제가 문제점에 대한 핵심을 보겠는데 이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2019년도인가 18년도쯤에 그 빅데이터 상에서 그러니까 그 인터넷 상에서 수도권 교통에 관련돼서 언급되는 부분들에서 이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연관성, 워드 간의 연관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로 혼잡과 관련된 집값이라든가 정체 출퇴근 시간이 길다. 그다음 결국은 이게 교통비하고 전세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도로 혼잡, 대중교통, 출퇴근 이게 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중교통에서 만석 막힌다, 광역급행 철도망에 대한 기대도 저희가 읽어볼 수 있고요. 교통 혼잡이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좀 막연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자들이 느껴지는 체감한 교통 문제는 결국은 딱 정리하자면 3가지입니다.
더 있겠죠. 더 하지만 지금 가장 우리가 딱 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광역교통 축에 도로 혼잡 너무 심하고 그걸 위해서 대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대중교통인데 철도도 사람이 많고 버스도 서서 가야 되고 너무 이용하기 불편하고 게다가 출퇴근 시간도 너무 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노력들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 축에 도로 혼잡이 심하면 고속도로 확충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광역도로나 혼잡 구간 개선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광역철도 확충을 해서 도로의 수단을 이쪽에 철도 쪽으로 전환하려고도 했고 중앙버스 전용 차로, 그러니까 대중교통 개편 때 했던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 운영하면서 어떤 도로 혼잡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중교통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면서 좀 끌어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광역버스 운행하고 모빌리티 전환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새로운 수단이나 아니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가고 있고요. 너무 긴 출퇴근 시간은 광역철도를 더 급행화하고 고속화해서 사람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아예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광역 통행하지 않고 신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자족 기능이나 수도권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정책들도 도시 쪽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확충하면은 브레스 파라독스가 좀 우려가 되죠.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더 타거든요. 그러니까 지하고속도로 저희가 지금 경부고속도로하고 지금 놓게 됐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빨라지니까 사람들이 그로 더 오겠죠. 대중교통 안 타겠죠. 그렇게 되면은 브레스 파라독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희 쪽 교통에서는 우려가 됩니다. 광역도로 혼잡 구간, 광역철도 확충하는 것들 좋습니다만 사업 추진하는데 장기간 소요되고요. 사업 시행 지연도 굉장히 많이 이용돼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시화되는 데까지 앞에서 보셨지만 철도 수단 5% 증가하는 데까지 40년 걸린 거거든요. 광역교통 축이 광역철도 확충이 됐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은 거예요. 신도시 개발했을 때 철도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도로 쪽으로 막히고 도로 쪽 막혀서 사람들 승용차 많이 사고 나서 그때 광역버스는 아니죠. 광역철도 넣었지만 수단 전환 잘 안 되고요. 이게 서로 축 간에서의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수단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통행이 대중교통 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축 간의 정합성도 좀 안 돼 있고 연속성도 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구간이 버스용 차로 같은 경우인데 서울시는 쭉 오다가 시경계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되고 그게 실은 지금 안양 과천축에 하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광역버스는 입석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었고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만 되겠어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UAM 같은 경우에 진짜 되는 거야? 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탈 수 있는 건가? 내가 그 돈을 5만 원, 20만 원씩 들여가면서 내가 탈 수 있는 건가? 데일리로 쓸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의 우려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GTX 도입돼서 굉장히 기대감 크고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갔고 지금은 다시 주춤합니다만 GTX가 이게 수혜 범위가 바로 역세권에만 미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있어요. 이게 실은 내가 가는 데까지 많이 걸리고 하는데 에이 그냥 차 타고 갈래?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혜 범위가 협소화되는 것. 그리고 신도시 자족 기능 만든다고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자족 기능이거든요. 자족 기능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도시계획 전문가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GTX 같은 경우에는 또 역세권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한계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매칭이 저는 개선 방안 크게 5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에서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레스 파라독스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용량 확대를 대중교통 기능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자. 그 다음에 광역교통 축별로의 도로 혼잡, 그 다음에 철도 이용 불편은 이걸 광역교통 축별 개선 대책이라는 거 하는 체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서로 정합되는 그런 계획 체계로 가져가자. 두 번째, 광역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갈 건데 이게 운영이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자. 근데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빌리티 시범 사업이나 특화 기능을 선도 시행을 해서 수도권이 하나의 핵심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 모빌리티의 어떤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어지자. GTX는 이게 도입되는 걸 하나의 모멘텀으로 해서 환승책을 구축을 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족 기능을 갖춘 그야말로 그런 거점으로 만들자라는 게 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각각의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고속도로 추가 용량 같은 경우는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에 따라서 여유 공간이 도로 공간이 생기는데 이거를 그냥 승용차한테 줄 게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로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고속도로 이런 도로 혼잡 재발생이 우려되는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부고속도로에 버스용 차를 도입된 것이 저는 이게 간선 급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한 효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하고속도로 위에 상부를 대중교통 중심의 기능으로 가져가게끔 저희가 BRT라고 하는데 XRT라고도 하고
그 BRT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쉽진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기 지금 지하도로로 뚫리는 고속도로 구간 보여드리는데 경부고속도로는 이미 실은 정부 지금 중앙버스용 차례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중교통 기능 강화했을 때 전환되는 수요는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태기현 판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그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스 정차를 이용하는 광역버스나 신규 버스 노선을 어떻게 이거 기능 분배를 할 것이냐. 광역버스는 실은 지금은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 정차를 시켜서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용해서 서울까지 진입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뭐 기존에 있는 논스톱으로 계속 또 해서 이걸 더 강화시킬 것이냐, 뭐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 정차하는 구간을 넣는다고 하면은 고속버스 안에서의 다른 연기환승 체계, 그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이런 상충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지연을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 굉장히 좀 고민할 것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이미 연구를 진행을 해서 연구를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저희 본부, 광역교통본부에서 연구를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광역교통 축의 연결성, 연속성, 그러니까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연속성이라든가 그 광역교통 수단 간의 정합성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도심에서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축별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절과 병목보가 없는 어떤 광역교통 체계 기본 골격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대중교통이 승용차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걸리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훨씬 더 빠른 데도 있지만 대중교통이 훨씬 더 용이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문제가 다 틀리고 개선 방안들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인천 시흥 안산이나 김포축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되고 고양 파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병목 구간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축별로 어떤 개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광에서. 근데 어떤 기사에 했는데 이게 하나의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거 옥상호가 아니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우려가 제기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짚었던 쟁점이 뭐였냐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해야 되는데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아시겠지만 신도시 개발로 생기는 유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고요. 광역교통 축에 대한 개선 대책은 축별로 생기는 불균형, 소통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맥락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광역교통 시행계획 있는데 이걸 또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는 광역도로로 한정이 됩니다. 광역도로 아니면 광역철도. 근데 이게 지정 기준이 따로 있어요. 시계 경계를 넘어서서 어느 일정 범위까지만 되고 있는데 축상의 연속성을 가지고 와서 생기는 단절이라던가 아니면 병목 구간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거 축을 따라서 쭉 한번 훑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도로하고 철도 안에서의 정합성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지침이나 추진 방안 등의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광역버스 서비스 고도화 부분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준공영제가 27개에서 100개까지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일부 지금 지원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거를 광역버스가 철도보다는 약간 도어투도어로서 용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어떤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준공영제 확대가 이제 100개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주체, 업무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노선 검토라든가 서비스 평가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준공영제가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효과가 가시화되는 거죠. 전문기관의 어떤 지원 역할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GTX 도입이 되면은 이게 중복노선 분명히 있을 거고요. 보조적으로 보완돼야 될 노선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선 개편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광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수요 탄력적 서비스 공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광역버스 이용 실태를 가지고 좀 더 실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신규 수요가 있을 때 신도시에는 초기에 대중교통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거의 민간에서 합니다. 근데 민간에서는 신규 수요가 막 입주 초기에 수요가 정확하지도 않는데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항상 신도시 교통난이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주요한 게 수요 대응형 DRT 수단입니다. 이게 실은 저희 뭐 셔클이라고 하는 현대장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세종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타보니까 진짜 편하긴 해요. 일종의 택시 합승하고 비슷한데 이걸 좀 더 광역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마 3기 신도시 입주와 맞춰서 시범 사업도 진행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모빌리티 시범 사업 특화기능 선도는 지금 현재 로드맵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이미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서울 자체가 수도권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어떤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것이다. 수도권 대상으로서 UAM 상용화, 이제 뭐 김포공항이라던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UAM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공항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 민간에서 SK하고 하나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도심 통행 시간이 거의 70%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사용화를 해서 진짜 한번 전 세계 최초로 우리가 한번 뛰어보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25년, 26년에 이걸 시범 사업을 해서 리빙랩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예상 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 기반으로 해서 어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기반으로 간선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주행 기반 셔틀을 도입한다던가, 뭐 저희 그 R&D 사업 중에 캡틴이라고 해서 BRT 구간에 운영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도 지금 도입되는 게 있고, 그거를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지선 같은 경우에 수요응답형 버스로 해서 그걸 좀 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3기 신도시나 신규 조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빌리티 특화 도시,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 왕숙 2지구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들어가는 특별계획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특별계획 구간 자체를 좀 확대를 해서 아예 자율주행을 운영을 하는 형태로 해서 시범 도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큰 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TX 사업 추진 효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계 환승 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속버스 도입을 해서 이동시간 감소되는데 연계 영향권의 범위가 도보권에 머무른다고 하면 수행인구가 1,700명 정도고요. 이거를 확대해서 5km 범위까지 연계 영향권이 간다. 물론 여기 대곡역에서 조금 겹치긴 합니다만 이게 30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만큼 이 사람들을 끌어오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인 거죠. GTX의 수요 범위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 지자체, GTX 사업 시행자 참여한 환승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같이 동시 이행, 그러니까 공동 이행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이다. 현재 지금 A 노선은 많이 진행이 됐으니 어쩔 수 없더라도 B 노선, C 노선 앞으로 생길 D, E, F에 대해서는 이런 환승 체계 자체가 선도적으로 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GTX 역세권에 대한 효율적 도시관리를 통해서 지역성장 거점으로서의 GTX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겠다. 밀도, 용도, 교통수단 등을 다 포함하여서 도시설계 원칙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중심에, 그러니까 GTX 역에 걸리는 지자체가 거의 30몇 개 되거든요. 그 GTX 역에 걸리는 지자체별로 도시관리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잘 만들어서 역세권이, 우리 뭐 오래된 데지만 라데팡스 가셔도 보면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TOD 개발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TOD 개발들이 되고 있어서 우리도 제대로 된 TOD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좀 말씀드렸는데, 실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는 너무 규모가 크고 연담화된 도시공간에서 진짜 많은 인구들이 모여 있고 일자리가 집중돼서 생긴 어떤 고착화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통 부분에 돈 많이 든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집중 억제, 지역균형 발전, 뭐 이런 분산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이게 쉽진 않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GTX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어떤 하나의 모멘텀 자체를 수도권 교통체계가 개편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로 활용을 하고, 모빌리티 대전환 기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이런 수도권 교통체계가 혁신될 수 있는 어떤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통합 토론은 유승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유정복입니다. 오늘은 대한교통학회 특별 세션의 하나로 대도시교통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회 박상혁 위원님, 그다음에 김학용 의원님이 함께 공동 주최하는 자리이고, 국토교통부와 대한교통학회가 후원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추성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중앙일보의 강갑생 교통 전문 기자님. 그다음에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계신 미주열 과장님.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의 김정산 박사님. 네, 그리고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교통본부장을 맡고 계신 조한승 박사님. 네, 역시 저희 연구원의 철도교통본부장을 맡고 계신 미호 박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해주신 박승화 본부장님.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통 이슈에서 대도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도시화로 인한 그 교통 수요 집중과 공급의 그 불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경화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도시권 교통의 문제점은 저희 교통 전문가보다는 여기 앉아 계신 청중분들이 더 자주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해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현 정권에서 그 공약한 사항도 있고 또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 키워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교통 SOC 중에서 이제 GTX가 가장 그 수도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호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GTX가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정확히 뭔지는 몰랐는데 일단 그 GTX가 아까 이제 박경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거죠. 그 정권이 여기 계속 바뀌면서 보면은 교통 부분에서에 대한 색깔들이 좀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녹색 교통 뭐 하고 여러 가지 있고 지나오면서 뭐 상주 경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 정권의 교통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우수경 회의로 모든 교통은 GTX로 엮어야 된다. 나는 그만큼 정부에서 GTX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GTX라는 부분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 나가는 부분이 여기서 오늘 주제에서 토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대한 출퇴근 시간이 너무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게 이게 국민 행복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그 행복을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GTX A, B, C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 D, F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GTX만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GTX는 결과적으로는 철도의 속도를 올리려면 아무리 빠른 차량들이 투입된다고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섰던 역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결국에는 역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GTX만이 오늘 답은 아니다 라는데 근데 이제 GTX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분명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GTX가 없을 때 우리는 철도를 어떤 걸 이용했느냐를 고민해 보면 수도권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도시철도 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출발 시간을 알면 도착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타거든요. 그게 철도가 가지고 있는 정시성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974년부터 1호선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도시철도가 확장이 되고 와서 여러 가지가 이제 연계 환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도시철도는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교통수단이다. 그러면 GTX가 들어오면 도시철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 혹자는 그러죠. 지금 현재 도시철도도 적자에 허덕이는데 GTX가 들어오면
도시철도는 불보듯 뻔하게 더 적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도시철도는 적자가 늘어나면 도시철도 덜어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뭐냐면 철도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간지선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간선은 이제는 GTX만큼의 빠른 수단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선에 대한 역할은 GTX가 담당하고 지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도로 하시는 분들은 버스가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저는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철도에 대한 그것은 이제 GTX는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노선을 계획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현재 구상되고 있는 구상이 된 노선은 아직 몰라도 앞으로 될 노선들에 대한 부분은 도시철도 역사에 대해서 환성을 해서 간선을 와서 그 지선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역할을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그 도시철도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 역할을 해줘서 결과적으로는 승용차 같은 느낌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해주면 GTX는 이러한 GTX를 포함한 모든 철도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게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일조를 할 것이다 라는 걸로 일단 간단히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각생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이호구 부장님의 대안에 대해서 혹시 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좀 한계와 극복해야 될 좀 해결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GTX가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고 빠른 속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GTX가 실제로 개통이 되면 뭔가 이게 수도권 교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에 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GTX를 보면서 그냥 단순한 GTX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뭐 국토부가 정부에서 발표한 공약이 ABC의 노선 그 조속한 완공 플러스 노선 연장이고요. 그다음에 DEF 노선 추진하겠다는 거고. 그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가 공약했던 GTX 플러스 약간 노선은 다릅니다만 역시 뭐 ABC 연장 그다음에 DEF 추진인데요. 여기서 일단 하나 보면 그 노선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A 노선만 그런 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고 이제 곧 뭐 아마 시기적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2024년 중반이나 아니면 2025년 초 정도면 분리 운영 정도 가능할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근데 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실시협약이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빨라야 내년 초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민원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가장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B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B 노선은 아시겠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민자 적격성 2번 떨어진 이후 정부가 용산 상공 구간은 재정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만 민자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얘기로는 뭐 컨소시엄이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각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것보다 그냥 합쳐서 리스크 해칭하자라는 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DEF 노선은 어떨지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D 노선, E 노선, F 노선 다 많은 그 신도시나 뭐 이런 것들도 거쳐가게 계획은 하고 있고요. 특히 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F 노선은 순환선인데요. 순환선을 GTX급의 열차를 투입해서 순환선을 만드는 나라가 있었는지 제가 지금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지하철 2호선 정도의 순환선 기능이 아니라 수도권을 외곽으로 도는 순환선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사업성이 있을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노선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선들이 정말로 제대로 사업성을 갖춰서 갈 수 있을지라는 부분 하나 플러스 아까 이제 수도권 인구에 대한 전망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계속 증가하진 않을 텐데요. 이러면 그렇게 막대한 투자들을 해놓은 뒤에 이게 유지가 정말 될 건지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이 늘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도시 개발할 때마다 매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자족 기능이죠. 자족 기능이고 직주 근접에
6배 개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직주 근접 개발하고 자족 기능을 확충하면 굳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장거리 그 출퇴근용 GTX나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온 이 교통정책 보면 대중교통 육성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자가용도 다니는데 참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려고 노력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GTX도 그런 엇박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DEF 노선 지금 용역 중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잘 따져봐야 그래도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교통 문제 그럼 또 도로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로가 막힌다라는 걸 교통 문제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도로 확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VRX 파라독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로를 뭐 넓힌다고 교통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중교통 중심으로서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 대중교통과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우리 조한선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데, 예, 사실 도로만으로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결국 대도시권 교통 문제는 대중교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박경환 본부장님 발표 내용에서 쭉 나와 있지만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도로 공급이 늘어나면은 브레스 파라독스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 이 말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브레스 파라독스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도로를 더 놨을 때 대중교통에서 넘어가는 승용차로 넘어가는 그거를 이제 우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넘어가겠죠. 도로가 더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그만큼 대중교통 서비스를 좀 획기적으로 올려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면은 대중교통도 좋아지고 도로도 좋아지고, 뭐 이건 좀 이상적이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 서비스를 뭐 획기적으로 뭐 올리려고 여태까지 계속 노력을 했죠, 정부에서.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환승, 편하게 한다 이것도 좋지만 결국 저는 통행 속도에 있다고 봅니다. 버스의 통행 속도. 그래서 지금 9개 축이 있는데 서울에 대부분 다 축마다 버스 전용차가 있어요. 단순도로 위주로.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강화 김포축하고 남양주 축 두 개 대표적인 서울 동서축인데, 그리고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입니다. 그런 데가 아직도 버스 전용차로가 도입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일부나마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좀 버스 혼잡도가 굉장히 지금 높은 축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성률까지 나오는데, 입성률이라는 자체는 뭐 일단 입성이 있으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쪽으로 그렇게 이제 통계를 내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버스 투입을 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반대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버스를 투입하면서 더 투입을 하면은 승용차가 또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대중교통으로. 그러면 결국 서울 입장에서도 차가 더 적은 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전환적으로 좀 생각해서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도로만으로는 전혀 대도시권 문제를 풀기는 어렵고, 그리고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좀 지하도로가 지금
건설 중인 게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수도권에. 그리고 계획 중인 게 6개 노선이 더 있어요. 그래서 총 11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 승용차의 주대 지상을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하겠다. 요거는 지금 계획 이제 막 시작 중입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 계획이 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은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 대도시권의 교통 해법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그 중앙정부가 좀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해왔어요. 그리고 대도시권 가교통위원회라는 그 기관 또 그간도 이제 새로 저희 신설을 대응하고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지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해법도 제시를 하고 그걸 풀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전체 대도시권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또 받고 있는 곳이 경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 교통민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의 그 교통민원이 또 가장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대도시권 과학교통 문제 해법을 위해서 별도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그 경기연구원의 김전수상 박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연구원 김전수상입니다. 자연님께서 경기도에서 이슈화되는 교통 문제가 버스라고 하셨는데 사실 경기도민에 대해서 전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철도 맛을 모르니까 버스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버스가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사실 교통 문제, 과잉교통 문제는 경기도로 다 비교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시나 또 인천시까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정책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과잉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입성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준법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과잉버스 운전지 종사자들이 입성을 더 이상 해오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석을 세우지 말라고 해도 문제, 법을 지키라고 해도 문제, 안 지키라고 문제, 이런 상황에서 빠져 있습니다. 2014년에 사실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를 평행하는 자동차는 모두 안전벨트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근데 거기에 여객법까지 포함해서 운전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여객장 종사 사업자도 처벌하는 조항이 강화되면서 이런 입석을 대단히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했어요. 불구하고 사실 해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과역버스의 특징이 출퇴근 청도시에 있는 손님이 많다가 비청도시에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청주시에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비청주에 쓸 수 있고요. 비청주시에 수익이 나지 않으니 청주시에 더 많은 차량을 배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입성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2년 전 인사 7기에 저희가 경기도행 중고 문제 노선 입자 입제를 전체 저희 광역버스, 치킨가스버스에 도입을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200개 노선 한 2,000대 가량의 광역버스에 중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일명 공공버스라고 해가지고 버스를 공공버스라고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사업자가 적자나 수익에 관계없이 공부를 해라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 지위를 활용하셔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공공의 자원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를 무제한 넣는다고 해서 모든 대상 모자 넣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청주시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보완해낸 게 저희가 이제 광역교통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2층 전기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2층 현대차에서 2층 전기버스가 나오기 전에 이전에는 외국의 만사 등에서 2층 버스 발주가 진행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현대차 2층 전기버스를 가능한 빨리 많은 양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은 높아지는 운행 종사자 인건비에도 인건비 인상에도 대응하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전부터 했던 게 전세버스 투입입니다. 출퇴근 시간 때 전세버스 공동 운수 요청을 통해가지고 청주시에만 또는 필요한 노선에 넣는 전세버스 공동 운수 요청 협정을 해가지고 대당 일정 금액을 해서 청주시면 운영되는 광역버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슈가 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제가 프리미엄 버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버스는 저희가 기존에 광역버스 2,800원인데 3,100원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삼성, 사실은 3년이라고 하죠. 우리 공항버스 고급 좌석과 예약제를 가지고 프리미엄 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차 이용자들이 좀 더 쉽게 공로에서 버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또 실제적으로 시내버스, 광역버스 이용자들도 조금 소득이 높으신 분이 이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내버스, 광역버스 용량이 여유가 생기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다고 해서 프리미엄 버스가 계속 확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택시 심야 운영 문제가 이슈가 됐죠. 심야 시간대 택시사분들이 택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야 대중교통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 민영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심야 시간대에 차량을 더 많이 투입하면 저희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간대에 비해서 더 2시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정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지난번에 준법 추정하는 걸 보니까요. 저희가 준법 추정했는데 똑같은 물량을 넣었는데 실제로 이용 수요가 스프레드 되면서요. 선도가 깍두기 옆으로 벌어지면서 실제 수송량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연 청주시에 계속 공급하는 게 맞는가? 청주시에 공급해가지고 비청주시에 그 비청주시라는 청주에 약간 빗겨나는 시간이죠. 거기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또 의구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청주를 좀 깎아내고 이렇게 벌리면서 공공이 효율적으로 이 광역버스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계속 좀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민원에 대응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뾰족한 청주시 수요를 가지고 올 거고요. 민원과 그 다음에 우리 시민과 사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기업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험 문제 같은 게 불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광역버스, 광역대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도시권의 그 교통해법은 중앙정부에서 특히 대광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또 대응하고 계시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 정책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광이가 출범이 2019년 3월에 했고요. 저 대광이 위원된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반이 되는데 출범한 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2기가 출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기 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체감도는 그렇게 예전 19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육성 문제나 이런 거는 실제로 악화됐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해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박경화 본부장님이 실제로 많이 언급을 대부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요즘에 대광구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그 입석 문제는 아까 앞에서 경기도나 이런 데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입석 대책을 2번 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존하고는 약간 달랐습니다. 기존에도 몇 년 전에 국토부에서 입석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서울시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실제로 잘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경기, 서울, 인천, 대검이가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해서 마련한 대책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가 아니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에 실현이 될 수 있을 거고 입성 문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물론 100% 해소할 수는 있다 이렇게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협의체도 만들고 있고 저희가 장기 지자체하고 대광역을 위해서 협의체도 만들어서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입석 문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입석이 필요한 곳에서 입석이 발생하는 곳은 수시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출퇴근 전세버스나 이런 걸 실시로 증차를 해서 대응을 하기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또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요즘 그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교통비 50% 환급해주자. 이런 건데 실제로 그거는 정부 재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텍스로 나왔는데 알뜰 교통카드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도보나 자전거 이용할 때 이걸 마일리지화해서 교통비 한 30%를 환급해주는 그런 카드인데요. 이걸 굉장히 좀 확대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역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게 19년에 한 2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41만 명 정도 이렇게 발매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대부분은 이제 뭐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를 할 거고 좀 혜택을 더 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여기는 뭐 계시는 분은 대부분 이제 좀 젊은 층이라 이 쓰기는 편한데 고령자층은 또 쓰기가 어렵거든요. 알뜰 교통카드가 앱으로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고령자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저희가 찾고 있고요. 그래서 알뜰 교통카드 이 확대가 좀 되면 저희가 또 서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에 지적이 나오는 게 지하철 정기 이용권, 정기권을 가진 사람들이 버스 환승이 안 되거든요. 버스 환승 할인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요구도 많아서 이것도 좀 고민을 버스하고 지하철 통합 정기권 이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저희들도 미국처럼 월 구독형 요금제 이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할 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게 128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되어 있고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뭐 실제로 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가 2007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5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가 해소됐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상황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이행 상황이나 교통 불편 상황을 계속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구별로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교통불편 개선이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128개 지구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20, 30개, 한 30여 개 정도 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 관리 지구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게 뭐 장기 대책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뭐 광역버스나 뭐 DRT라고 필름작형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DRT나 뭐 TT가 정세버스나 아니면 그 교통별철점, 철도역이나 이런 데까지 빠르게 이동 주민들 운송해 줄 수 있는 시내 마을버스 개편이나 DRT 도입 이런 것들 단기적인 수단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하고 협심해서 같이 이것들을 좀 단기 보완 방안을 좀 만들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교통 개선 사업들이 계속 지원이 되면 이 특별대책지구를 지정을 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강제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2000년에 도입이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3개 정도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교통불편 사항을 좀 해소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 투자 재원 체계를 좀 통합을 하고 좀 조정, 개선을 좀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인데요. 실제로 개선 대책, 광역교통 아까 말씀드린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은 택지 개발 사업자가 실제로 수립을 하고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가 재원도 투입하고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있는 사업들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처음부터 뭐 예측 자체도 마수하게 예측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이외에 또 정부에서 재정으로 쓸 수 있는 게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걷어서 등특이나 직특으로 넣어가지고 광역교통 시설에 투자를 하는데, 균특에 들어가는 것들이 실제로는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으로 걷어서 균특에 들어가지만 이게 꼭 그 광역교통 시설에 들어가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정부에 있는 균특에 들어가는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 이러한 여러 가지 재원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적게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비제거나 사업 시행자가 반대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물론 투자체계 개편 정도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대광이 출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 지자체 간의 갈등, 관계통 시설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재원을 투입할 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광이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역할이 좀 갈등 조정하는데 뭐 저희가 재원 한계도 있고, 재원적으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툴도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그게 좀 미흡했었는데 이번에 입성 문제 해결할 때를 포함해서 저희가 수도권 지자체들하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도 할 뿐더러 실제로 대광위 내에 저희 갈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라고 이런 걸 만들어서 수시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나머지는 저기 본부장님이 발표해 주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네,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대도시권 교통회법이 될 수 있는지,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조금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지 추상훈 교수님께 한번 아이디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추상호입니다. 모빌리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우리가 어떤 대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철학을 좀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앤소니 다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거의 초창기의 책을 이제 트래픽 컨제스천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다음에 또 10년 지나서 그 책 제목이 Still Traffic Congestion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박경화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대도시 교통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수단을 공급하든 아니면은 인프라를 공급하든 간에 결국은 이 도시교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뭐 트리플 컨버전스라고 해서 뭐 시간, 공간, 뭐 수단에 결국은 수렴되면서 근본적으로 도시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결국은 수요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맥락이 이제 공부적인 측면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수요도 동시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교통 문제는 도시의 교통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에는 이 수요 관리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공급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다양한 미래의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다양한 미래 수단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희망 고문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얼리 아답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해외에서 상용화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을 기술을 끌고 들어와서 단기간 안에 완성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굉장히 시간과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제도라든지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기술적으로 도심 항공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날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면 정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비행 물체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좋습니다. 뭐 자율차, UAM, PM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입도 좋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나중에 뭐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상용화 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교통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좀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단위의 모빌리티를 제공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도 뭐 철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도 뭐 혼잡 문제라든지 차내 문제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미래 모빌리티는 좀 더 모듈화되는 개념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모듈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요 대응형 DRT의 컨셉과도 유사하지만
좀 더 우리가 작은 단위의 미래 모빌리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탄력적으로 모빌리티가 좀 더 패키지화돼서 순간순간에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니즈를 좀 충족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의 수용성도 중요하겠지만 좀 모듈화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미래교통수단에 대한 아까 강학생 기자님도 얘기하셨는데 어포더빌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자율차량이 시장에 나왔을 때 우리는 돈을 주고 자율차량을 살 수가 있을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혜택을 과연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UAM이 생겼을 때 정말 1, 20만 원 이상 내가 돈을 주고 정말 김포공항에서 예를 들어서 홍대까지 오는데 사실은 철도 타면은 1,500원이면 해결이 될 거를 내가 그렇게 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라든지 합리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떠한 신기술의 미래 모빌리티가 들어와도 사실 이용에 대한 확신은 조금 퀘스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모빌리티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너무 민간에만 맡겨두면 사실은 사업성이 없으면 민간은 적극적으로 나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가지고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학계라든지 이런 산업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토론을 해서 좀 개선 방안을 찾아서 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 대전환에 같이 병행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역할이 수반이 되면 훨씬 더 이 모빌리티에 대한 수용성과 확장성이 좋아져서 이런 도시교통 혼잡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우리 다 함께 이런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는 제언을 좀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는 대전광역시청의 한대입니다. 먼저 좋은 발표, 그다음에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청소 문제를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승차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혼잡 문제였는데 그리고 온실가스 환경 문제까지 쭉 연결해서 본다면 전체 우리가 이제 내뿜는 온실가스의 5분의 1이 교차로에 정지해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거에서 5분의 1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혼잡도 개선해야 되고 승차란도 개선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역사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때 철도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전원도시가 생기고 또 역세권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자동차가 생기니까 도로가 생기고 주변에 또 도시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고 또 도시는 혼잡해지고 또 개선하고 이게 반복을 하면서 1970년대인가 독일 학자가 쓴 논문을 보면 1시간이라는 시간 거리 내에서 도시는 계속 확장돼 왔다.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선한 만큼 커지는데 GTX라는 이런 큰 교통수단에 들어가면 1시간이라는 통근 거리가 더 길어지면서 수도권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시키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라는 관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공급 관리 이렇게 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GTX 정책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해서 추가 질문은 저희가 서면으로 받고 또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계신 분들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또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나 경기도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대도시권이라고 했지만
여기 부산권도 오셨고 대전권도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다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 못한 택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들은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주제별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자, 토론자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